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치사율이 최고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ASF가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북한 발생 소식을 듣고 축산농가는 물론 전 국민이 절대로 뚫리면 안 된다고 염원했지만 결국 오고야 말았습니다. 돼지의 흑사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전염병이 휩쓴 중국은 지난달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올랐답니다.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충남은 국내 최대의 양돈단지입니다. 더 이상의 확산만이라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 48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제는 확산을 막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정부의 조치에 적극 따라줘야 합니다. 요즘 좋은 소식은 없고 나쁜 소식들만 이어져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잇따라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기르는 충청남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의 양돈 밀집 단지인 홍성군이 위치해 일선 시군마다 긴급 방역을 실시하는 등 총력 방역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본격 논의 중인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특별팀까지 꾸렸지만 수개월째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정부 세종청사안 제2집무실 설치는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대전 유성구의 한 복지법인 대표가 전기 충격기로 장애 아동을 학대한 의혹을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이후 대전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 정작 장애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농지를 임의로 분할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축사에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이 같은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의 징계를 세종시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이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모두 98명을 입건해 4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전의 한 건설사가 대전시장 후보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에 대해 하수도 민영화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내 아파트의 수명은 대략 40년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무려 100년을 버티도록 설계한 공동주택이 세종에 들어섰습니다. 내구성을 높이고 수리나 교체를 쉽게 해 재건축 주기가 대폭 길어져 자원 낭비도 줄 전망입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수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 네.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네. 이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이 확인되면서 국내 최대 양돈단지인 충남에 비상이 걸렸죠. 그렇습니다. 농식품부는 어제 오전 경기 파주의 한 돼지 농장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로 확진을 했습니다. 이게 국내 첫 발생 농가였는데 조금 전인 오늘 오전에 파주와 인접해 있는 경기 연천의 양돈 농가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 확진이 나면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병의 치사율은 거의 100%에 이르는데 아직 백신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병이 확산할 경우에는 이 양돈 산업 자체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1220여 농가에서 240만 마리가 넘는 돼지를 키워서
전국에서 사육 두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특히 더 초비상 상태입니다. 네. 특히 또 충남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어제 파주에서 돼지 열병이 발생하자마자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하고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소독 차량을 총동원했고요. 앞으로 충남 전체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 인접한 경기도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게 도계를 넘어오는 일만큼은 꼭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예, 예방법은 없나요? 네, 치료제가 없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차단 방역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중국이나 베트남 같이 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와 발생 지역 방문을 반드시 삼가야 하고요. 부득이하게 해당 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귀국 후에 최소 5일, 그러니까 닷새 이상은 축산농가 방문을 피해야 합니다. 네. 특히 해외에서 정식 그 통관 절차 없이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 되고요. 또 농장 근로자를 비롯해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갖고 오거나 국제 우편 등으로 들여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야생 멧돼지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 전염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때문에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먹다 남은 음식을 함부로 버리거나 또 멧돼지에게 먹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돼지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 나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당국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예, 요즘 등산객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등산객들도 먹다 남은 음식 산에 버리고 오면 안 된답니다. 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논의 중이던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 설치. 이게 난관에 봉착했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그 세종의 대통령 집무실을 짓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공약 사업이던 광화문 집무실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청신호가 켜지는가 싶었는데 네. 최근 이 사업마저 좀 빨간불이 켜진 분위기입니다. 광화문 집무실 설치가 무산이 된 다음에 청와대는 당시에 그 세종 집무공간 기획 TF라는 것을 꾸리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는데 여기서 대안 가운데 하나였던 정부 세종 신청사 안에 제2 집무실 설치라는 안이 결국에 무산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신청사 설계 안에 제2 집무실 설계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논란이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서 현재 결정된 바가 없고 논의 중인 사안이라 하면서 수습을 했지만 구체적인 그 다음 내용은 없어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2021년에 정부 세종 신청사 완공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제2 집무실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행정수도라면은 사실은 청와대 제2집무실은 꼭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빨리 이제 대통령 임기도 있고 한데 빨리 이게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제를 바꿔보죠. 보통 아파트 수명이 40년에 불과한데 세종에 무려 100년을 버티도록 설계한 공동주택이 들어섰다는 소식이 있죠? 네. 세종시 다정동에 오는 25일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 얘기입니다. 겉모습은 그 일반 아파트와 좀 다르지 않은데 수명이 일반 아파트의 2배가 넘는 100년까지 버티도록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이 건물의 내구성을 이렇게 높인 겁니까? 아파트의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체에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철근 피복 두께와 콘크리트의 강도를 키워서 내구성을 대폭으로 높였습니다. 또 배관과 배선도 콘크리트 안에 묻지 않고 밖으로 노출을 시켜서 수명에 닿으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고요. 벽체에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 세대별로 달라지는 생활 형태에 따라서 내부 공간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내구성을 높이다 보면 집값이 비싸질 텐데 그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아파트는 공사비가 10에서 20% 정도 더 드는 게 단점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그 층고를 낮춘다든지 또 지하층을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을 도입해서 아파트 전체적인 가격 자체는 일반 아파트보다 3에서 6% 정도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많이 보급이 될 경우에는 재건축 주기가 대폭 길어져서 자원 낭비도 줄 전망인데 때문에 국토부와 LH는 일단은 그 공공 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런 장기 수명 주택 보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 100년 가는 아파트 더 많이 지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뉴스 브리핑 박병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공주시가 28일 개막하는 제65회 백제문화제의 행사장 준비와 축제를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금강교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합니다. 다만 출근 시간 차량 혼잡을 고려해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차량 통행을 허용합니다. 세종시의 장애인 콜택시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한 예약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모바일 앱은 세종 누리콜로 검색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전화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 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유관순열사 애니메이션 횃불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횃불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천안시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제작한 14분 분량의 2D 디지털 애니메이션입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금산 27도, 천안과 서산, 태안 25도 등 24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내일도 맑겠으며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인터뷰에서는 정치권이 본 추석 민심과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신용현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신정현입니다. 예,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사실 이 추석 연휴, 명절 연휴에는 가족, 친구들이 계층이나 세대를 초월해서 서로 흉엄물 없이 마음을 터놓고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 그래서 이 연휴 민심을 정치권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추석 민심 어떻게 읽으셨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기쁜 마음으로 추석 명절을 맞았다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우울하거나 그다음에 불안한 심정, 불편한 심정이셨던 것 같아요. 네. 전에는 이렇게 다니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좀 이렇게 경제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거에 더해서 나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 추석 직전에 추석 한 달 전쯤부터 조국 후보자, 지금 법무부 장관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상상을 넘는 이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또 그게 일부 확인되고 이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좀 분노를 하고 좀 짜증도 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추석 직전에 임명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은 계속 대립을 할 것 같고 국론 분열도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 경제가 괜찮을 것인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하는 이제 불안도 있고, 거기다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하면서 이거 한미 동맹 같은 것도 조금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이게 나라가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식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사실은 정치권이 아니면 이제 정부가 국민들 걱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더 나라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사실 연휴 끝나고는 또 돼지가 걱정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예. 이 연휴 직전에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있었고 또 대법원에서는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예. 얘기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안희정 전 지사의 대법원 판결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판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 있는 판결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잘 못 들었고요. 아마 네. 대부분들이 그냥 당연한 결정이 나왔다고 그냥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 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다거나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은 못 들었고요. 대신 이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만나 보는 사람들마다 이 얘기는 다들 하셨는데 제가 야당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문 문제도 그렇고 표창장 위조한 거라든지 뭐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이나 이런 것들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모펀드나 뭐 웅동학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기자회견이나 청문회에서 계속 이제 모르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진보 정치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보다 좀 깨끗한 정치를 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런 이제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할 거다 하던 그런 이미지가 좀 깨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그런 이제 배신감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 일부 주민들은 저 이렇게 잡고 꼭 내려오게 해야 된다. 꼭 교체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뭐 사실은 임명 전에도 반대 여론이 50%가 넘었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무리하게 임명을 하신 배경이 뭔지 그거를 이제 물어본 저한테 왜 임명을 하셨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도 왜 임명하셨는지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상징이 된다 하는 거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 또 지역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충청권에서는 사실 대전도 혁신도시 문제가 큰 이슈죠. 이게 그렇죠. 지역 청년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이거에 관련된 지역 여론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대전 시민들이 왜 혁신도시에서 빠졌는지를 납득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세종하고 같은 권역이라는 이유로 해서 빠진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뭔가 준비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세종하고 우리는 손해만 대전 같으면 손해만 보는데 왜 빠져야 되느냐 납득을 못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으셨고요. 그때 당시 챙겼어야 될 문제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전시나 아니면 이 지역의 정치권들이 조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젊은 그 청년 인재, 지역 인재를 의무 채용을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약간 우회적으로 다른 법안으로 이제 그런 30% 의무 채용을 하는 법안이 지금 상임위는 통과했기 때문에 그 법안이 우선 통과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혁신도시 지정을 받으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전은 사실은 혁신도시 지정만 못 받은 게 아니고 규제자유특구에서도 선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전이야말로 규제자유특구 같은 거에 제일 우선순위로 선정될 만한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4차 산업 특별시의 전제 조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제 조건인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차 그 규제 자유특구 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선정되도록 대전시도 노력하고 저희도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문제도 이제 충청권 전체의 이제 과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이 충청권으로 와야 된다. 뭐 국토 균형 발전이나 뭐 정부 업무 효율성 증진 면에서 그 충청권으로 와야 된다 하는 거는 뭐 다들 동의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저는 기존의 입장하고 조금 이제 달리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은 국회 분원이
반드시 세종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전제로 이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있고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국회 분원이 반드시 세종으로 가야 되는가는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전으로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전하고 세종하고는 뭐 20분, 30분이면 오갈 수 있는 거리이고 또 대전시 인구가 세종시로 이렇게 전출돼서 나가는 인구 감소되는 것이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혁신도시나 뭐 이런 예에서도 봤듯이 세종 때문에 이제 대전이 이렇게 일종의 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국회 분원 같은 경우는 대전 지역으로도 오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주 새로운 이제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조금 좀 늦기는 했지만 이제 이번에 다녀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성에 있다 보니까 유성 지역에서는 이게 꼭 뭐 반드시 왜 세종에 있어야 되느냐. 유성도 굉장히 가깝고 전부 삼청사도 지금 이제 둔산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유성쯤에 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고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예. 그런 여론을 한번 모아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국민들이 참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들 많이 하죠. 이 민생, 일자리 여전히 어려운데 이와 관련된 얘기들은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뭐 먹고 살기 힘든다 하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제 전통 시장이나 뭐 그다음 벤처 업체 분들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 이런 데를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뭐 말뿐 아니라 이제 표정이나 뭐 실제로도 어려움과 답답함을 이렇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뭐 일단 돈을 쓰고자 하는, 돈 있는 사람들도 돈을 안 쓴다 요즘에.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지나다니는 사람조차도 잘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거는 많고 뭐 그다음에 뭐 자녀들이 다니던 데서 받던 임금이 주 52시간 하면서 실제로 줄었다. 뭐 아니면은 이제 알바 했었는데 쫓겨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예. 더 문제는 이게 이제 언제 좋아진다는 그런 그 희망적인 전망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마찰 이런 거 되면은 경제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구소나 벤처업체 쪽도 이제 만나뵀었는데, 여기서는 주 52시간제를 이제 그냥 일률적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벤처업체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을 더 뽑거나 하는데 실제로 정말로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거기서 그 시간의 수당이나 이런 추가 수당 주는 거를 못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 근로자들도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셨고요. 예. 연구소 쪽에서는 연구자들이 그 연구할 때는 사실은 몰두를 해서 몰입을 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간을 써야 되는 기간이 꼭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불만의 항의하는 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다 이제 유연하게 저희가 적용하도록 법을 개선하든지 뭐 정부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정치가 잘해줘야 되는 건데 총선이 이제 7달 예. 정도 남았죠. 예. 이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얘기 좀 따가웠죠? 어땠습니까? 뭐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 불신은 뭐 아주 크게 달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촛불로 세워진 정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제, 외교, 안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도덕적으로도 전 정권에 비해서 나을 게 없고 완전히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예. 또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제일 야당인데 어떤 이제 대안을 내놓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불만이 많으셨고 저희 이제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뭐 기대를 조금
하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예. 이게 이제 맨날 내부 싸움 하다가 이제는 뭐 존재감 자체도 없어진 거 아니냐. 뭐 예. 이제 좀 실망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고요. 지금 뭐 어디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진절머리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무당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셨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는 글쎄요, 정치권의 이제 이전 투구를 국민들이 더 이상은 보기 싫어하실 거기 때문에 예. 민생 정치를 어떻게 그 국민들에게 잘 보여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정치인들을 선택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네.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죠. 예, 그동안에 뭐 저희 바른미래당이 그 기대해 주신 만큼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대신 이제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처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이제 2년 된 신생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정당과는 좀 차별성을 갖고 저희가 항상 정책으로 승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나쁜 모습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좀 일신하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본 추석 민심과 지역 현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신용현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9월 18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